아동 교육기관이나 아동 상담자 같은 경우 유아나 아동의 보편적인 발달 기준의 적합성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유아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발달 기준에 대해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며, 우리 주교재 페이지 36페이지예요. 보편적인 발달 기준의 적합성, 그래서 유아 아동 자신이 괴롭히거나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있는가, 부모나 교사가 유아 아동의 고통을 제대로 알아차렸는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다 더 나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인가, 또래 유아 아동들과 비교할 때 아주 다르거나 차이가 나는 것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발견되는가, 발달 과정을 탐색할 때 성장 발달 과정이 늦은 경우인가, 발달 과정에서 결합이 생긴 것인가, 어떤 단계에서 후퇴하여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인가, 신체적인 발달 문제가 정신적 측면에 영향을 준 것이 파악되는가, 부모가 문제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부모가 양육 태도의 변화를 수용하는가, 유아나 아동에게 현재 드러난 어느 부분이 기질적인가, 어느 부분이 기능적인가. 정서 발달을 이해하는데 아동은 주 양육자인 부모에게 보살핌과 정서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세계가 우호적인, 적대적이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반응을 아이는 정서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시기가 있죠. 영아기 때부터 정서적 즐거움이나 재미가 없으면 집중이 일어나지 않고 학습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동기 정서 발달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아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차 정서인 기쁨, 미소, 웃음, 분노, 욕구 좌절 때 울음, 공포와 2차 정서인 당황, 수치, 죄책감, 자부심의 정서가 어떤 경우의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민감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기질을 좀 살펴볼까요? 기질은 사실 여러분이 좀 많이 눈여겨봐야 되는, 시험을 떠나서 이제 유아 교육을 또 아동을 이제 대면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기질에 대한 부분은 정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인식해야 되는 지식이기도 합니다. 기질이라는 것은 개인의 성격을 구성하는 정서적 행동적 특성으로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으로 선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순한 아이는 수능적이어서 낯선 사람도 잘 따르며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안정적이며 온화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반면 까다로운 아이는 욕구자들에 있어서 부정적인 기분을 강하게 드러내고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와 의심을 보이며 음식 습관도 까다롭게 크게 울거나 밝은 화를 내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또 느린 아이의 경우에는 새로운 자극에 대해 회피적이고 서서히 적응해가며 수줍어하는 반응이 느리며 수동적,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활동량이 적습니다. 이처럼 기질을 세 가지로 분류한 사람을 토마스와 체스라는 학자인데요. 영아기 초기 기질의 성장 후 유지되기도 하지만 변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여기서 변화 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접근해 가면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착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울비의 애착 이론으로 이제 정의 내리고 있는데, 애착을 부모와 영아 사이의 애정의 끈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기질에 따라 애착 대상인 주 양육자와 서로 다른 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안전 애착이 형성된 영아는 성장하여 주변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잘하고 리더의 역할을 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양육자는 대체로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양육한 경우에 낯선 사람에게서는 엄마에게 가까이 하려 하고 엄마가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면 반갑게 반기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낯선 상황에서 엄마가 가까이 있는데도 불안해하며 가까이 있으려고만 하고 엄마가 떠나면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나갔다가 들어와 접근하려 하며 오히려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는 유아는 불안정, 저항, 애착 가능성이 높죠. 또 엄마와 단둘이 있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고 헤어질 때 별로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나갔다 들어와도 외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안정 애착에 대한 회피, 그래서 애착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불안정 애착 회피에 대한 관계. 이 유형의 엄마는 유아의 요구에 무감각하며 안전된 심리적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외부 환경에 불안해하며 회피하는 성향을 자라고 있는 거죠. 안정 애착 관계 형성 속에서 자란 아동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불안정 애착에 대한 이런 좀 불안정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면 애착 관계 형성을 맺으면서 자란 아동에게 상담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학적 정보를 고려해서 미세 뇌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검사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무척 까다로운 아동일 가능성이 높고 자기 자신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조기 발견과 조기 진단, 조기 치료 내지는 예방이 중요하므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치료나 교육으로 인한 증상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고 현재 약물 치료는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질병은 아동에게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 체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만성적이거나 급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은 약물 치료를 받는데요. 약물 치료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아동들의 성장과 학습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의학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아동에게는 그 병을 안정시키는 가능한 정상적인 발달을 도와주기 위해서 상담의 고려가 요구되고요. 그렇지만 질병과 약물 치료를 이해하고 있는 상담자는 약물 치료를 효과적으로 돕는 자원이 될 수 있고 정신적, 신체적 기능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아동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문제 행동의 구체화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대개 아동 상담은 부모나 친척, 교사가 의뢰한 경우이지요. 상담 문제를 들여다보면 주의가 산만하고 잘 치우지 않고 숙제를 안 한다거나 잘 씻지 않는 것입니다. 군것질이 심하고 추상적인 표현들이 있고 이러한 상담 문제를 접하게 되면 상담자는 명료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구체적이고 특수화된 행동적 언어로 바꾸어야 하고요. 주의가 산만하다 표현을 밥을 먹을 때 식탁에 앉아서 먹지를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먹는다로 바꾸고 잘 치우지 않는다는 표현을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대로 놓고 TV를 본다, 숙제를 안 한다 표현은 노는 시간이 많다 보니 숙제할 시간이 따로 없다. 잘 씻지 않는다의 표현은 잠자기 전에 손발을 씻지 않고 자지 않는다. 군것질이 심하다의 표현은 밥을 제때에 먹지 않고 과자나 아이스크림만 사 먹는다로 바꿀 수 있어야 구체적인 처방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 행동의 발생은 어떤 상황에 있게 마련인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조건의 관계에 일어납니다. 아동이 과거에 학습한 결과로서의 행동 목록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문제 행동의 발생 상황에 대해서 더욱 세밀한 탐색이 요구됩니다. 그동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으며 그 문제는 현재의 상황과 비슷한 것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아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아동의 행동이나 습관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부모와 주관적인 경향이 농후한데요. 대개 부모의 수준에서 부모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극소수의 부모들이 아동 자신을 긍정적으로 관찰할 뿐 대부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대 수준, 이런 기준치로 보기 때문에 아동의 행동은 불일치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문제 행동으로 본다는 것이죠. 아동 상담에 대한 그럼 절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상담을 신청을 하고 그 형식을 빌어서 상담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담에는 초기 면접과 개입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이나 초기 면접 시 부모와 아동 모두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동의 특성상 부모만 먼저 응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 신청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고, 아동 상담의 경우에는 유효적절하게 변형하여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전화 상담 신청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상담은 상담 기간이나 상담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상담의 시작은 상담 신청을 받을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상담 기간의 규모가 크거나 비교적 체계가 갖추어진 곳에서 접수 면접의 절차를 거쳐 상담자에게 의뢰되어 발달이 상담이 시작이 되죠. 상담 신청은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전화로 상담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상담 관계를 형성하는 첫인상이 되므로 예의를 갖춰야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땡땡땡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인사말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고요. 상담에 대한 견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고민, 아동의 문제가 상담소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상담소에 다니면서 해결될 문제인지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문제라면 그 문제라면 직접 오셔서 전문 상담자에게 직접 상담해 주시겠어요? 라고 설명하면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해요.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렇다 응답이 오면 위기 여부에 따라서 전문 상담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부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냥 현장에 나가서 이런 부분은 그닥 도움이 되진 않지만 이런 게 있다라고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들어보시라고 제가 들려드리는 거예요. 방문 신청에 대한 부분은, 접수 면접은 상담 신청과 공식적인 상담의 다리 역할을 하는 절차로서 인텍 인터뷰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상담자가 한두 명인 소기관이나 개업 상담가의 경우에는 접수 면접에서 중요한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접수 면접자가 곧 상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접수 면접자 또는 상담자는 상담 분야의 교육을 받고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상담 관련 전공을 이수하거나 학회 공인 상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2년 정도의 상담 실습 경험을 있다면 접수 면접자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해요. 접수 면접자는 지금 면담 중인 내담자가 이 상담소에서 적절한 상담,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상담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내담자를 받고 안 받는 문제는 그 상담소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지만 모든 구체적 사례에 맞는 원칙은 없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상담을 조금 이게 맞나라고 조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책에서도 그런 부분이 안내가 되니 나의 생각이 맞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접수 면접의 내용은 접수자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의사결정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접수 면접자가 해야 할 의사결정과 조치의 내용은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한 기관에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면접을 통해 수집할 정보의 내용 또한 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면접에 관한 기본 정보는 접수 면접의 날짜, 내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접수 면접자의 이름, 이전에 상담을 받았거나 논의 대상자가 누구였는지를 파악하여 그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수 면접에 대한 기본 정보, 논의 대상자가 누구였는지 파악하고 이름을 기록하는 거죠. 호소의 문제는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한 시기, 상황적, 생물학적 배경, 문제가 된 경로 이런 부분이고요. 또 현재 최근의 주요 기능 상태는 두 가지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어떤 상태이고 지난 1년간 어떻게 보냈는가 그런 부분이고요.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은 스트레스가 이제 접수 면접자의 분류 체계 용어로서 말과 표현 방식에 의거해서 기록하는 것인데 어머니의 잔소리라는 것은 나의 불효, 또 가족 내 세대차라고 표현하기도 할 만큼 개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원인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심리적인 지원은 내담자는 어려운 일이나 억울한 일, 문제가 생겼을 때 만나서 상의하거나 하소연하고 내담자 편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 주위에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라고 해요. 호소의 문제와 관련된 개인사, 가족 관련인데요. 전에 이와 비슷한 문제를 고민한 적이 있는지, 또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식구 중에 누가 땡땡이 씨를 우울하게 만드는지, 야단칠 때 어머니는 어떻게 무엇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기록하는 것이죠. 비언어적 요소인 내담자의 옷차림, 머리 상태, 표정, 말할 때의 특징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접자의 진단평가 뒷받침하는 정보나 가설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상담 계획에 관한 의견, 자신이나 타인의 해칠 가능성에 대한 평가, 또 상담자 배정에 대한 필요 정보, 나이가 든 남자 선생님이 적절한가, 종교가 같은 사람이 적절한가, 또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적절한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고 그 면접에서 외모, 행동, 감정, 정서, 장애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외모에서도 얼굴이 더러울 때 오늘 세수하셨나요? 특이한 옷차림일 때 그 옷을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행동도 긴장된 자세일 때 어떤지, 알아듣기 어려운 억양을 하는지, 목소리 부드럽게, 또 발음, 목소리 상태, 감정 정서 상태, 화가 났을 때 누구에게 화가 났었나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때 화가 났나요? 또 슬플 때, 무서워할 때, 불안할 때, 걱정할 때, 또 다른 다양한 요즘 식욕은 어때요? 잠은 잘 자나요? 잠은 쉽게 잘 드시나요? 하기 싫어도 자꾸만 하게 되는 행동이 있나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것들. 사고 장애에 대한 부분은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 여기가 어디인가, 문제가 무엇이라고 오늘 아침 무엇을 했는지 집 전화번호를 말씀해 보세요. 당신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또 상담을 위한 준비로는 상담실의 환경은 아동이나 내담자들이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해 둬야 하고요. 외부의 소음이 들려서는 안 되고 상담실이 복잡하거나 자극하는 물건이 있을 경우 아동이나 내담자는 주위에 분산되기 쉬우고 흥미가 있는 관심거리가 있을 경우 상호작용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자 자신도 아동이나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옷차림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상담실의 책상도 아동이나 내담자에게 편안해야 하고 아동이나 내담자는 그런 비스듬하게 앉아 있어야 할 때 될 수 있으면 책상 사이에 두고 앉는 것을 피하는 게 좋다고 해요. 책상을 앞에 두고 앉게 되면 권위적인 인물로 보이기 쉽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또 있네요. 기술 등이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편안한 상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편안하게 놀 수 있는 카페, 로봇 인형, 인형집, 의사놀이 세트, 장난감 이런 것들을 갖추고 또는 내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상담자에 따라서 카페트에 앉아 아동과 눈을 마주치며 면접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아동들을 기다리는 시간을 싫어하므로
상담자는 계획된 회개의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해요. 항상 밝은 표정을 지으며 아동이 상담자에게 왕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온통 아동에게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동은 성인의 기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담자의 행동이나 표정에서도 관심의 정도를 알아차린다고 해요. 상담을 이제 좀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서 저항하는 아동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아동들은 자신이 왜 상담실에 와야 되는지 모르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담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엉뚱한 행동이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말하기 거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상담자가 응해주기만을 기대하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기도 하고 심지어 책상 뒤에 숨거나 잠이 온다고 누워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처럼 저항이 나타날 경우에 상담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항이 강하거나 비협조적인 아동을 만났을 때 상담자는 당황하기 쉽고 좌절과 분노도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한 인내를 감수해야 되고 아동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을 탐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 상담을 할 때 목표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부모가 의뢰한 경우에도 이미 상담 목표나 상담 목적이 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호소하므로 상담자는 아동 문제의 역사를 듣는 게 좋고 그 문제가 언제 발생할 것인지 그 문제가 진행되어 온 과정 그리고 현재의 상태와 심각한 정도를 알아두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실에서 모둠 활동 시 제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곧바로 복도에 나가서 다른 교실을 기웃거리거나 다른 모둠 아이들과 어울려 놓다가 해방을 놓거나 앞으로 옆으로 이동한다거나 어저께 우리가 봤던 동영상 민석이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 경우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이제 교실에서 우는 아이, 소리 지르는 아이, 이제 여러 가지의 아이들의 문제 행동들을 이제 표현하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되고 이러한 경우에 상담 신청자 또는 내담자와 함께 협력하여서 문제를 명료하게 정리하고 그것이 상담의 목표가 된다고 합니다. 와, 어렵겠는데요? 상담 목표는 여러 개의 목표가 선정되고 각 목표는 내담자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내담자가 의뢰인에 의하여 그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1의 목표, 제2의 목표, 제3의 목표를 더 중요하게 할 수 있고 각 목표들의 중요도를 수치로 알아내어 알기 쉽게 도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목표들은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용어로 정의하되 상담자는 각 목표별로 도달 수준을 내담자가 의논하여 설정하게 됩니다. 복잡한 상황을 언어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는 작업은 어렵고요. 문제들은 분류해서 정리한 다음 그들 간의 관련성을 찾아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내담자나 신청자가 표현한 용어를 중심으로 정리해야만 그들의 상태, 감정이나 상황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예시가 우리 교재 페이지 50페이지에 안내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동 상담에 대한 회기의 시작 이런 부분들이 안내가 되고 있는데 첫 회기 상담자는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되고 그것을 시작으로 부모와 떨어지기 두려워하는 아동의 활동에 부모를 참여시켜서 적응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를 도와줄 뿐이야 하면서 이제 안전기지로서의 안내를 하게 되고 상담 평가 요소 첫 회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아동은 자기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매우 추상적으로만 제시하는지 첫 회 상담에 대한 평가를 하는 요소에 대한 문항들이 우리 교재 52페이지, 53페이지에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상담 관계 형성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 요소가 있는데요. 상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집중, 경청, 공감적 이해와 반영에 대한 부분으로 적극적인 경청,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